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볼 장은요, 바로 12장 화력발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력발전을 마무리 지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수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만들었었죠. 화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석탄이나 기름 등을 이렇게 가열해서 연료로 이용해서 물을 가열해서 증기로 만들어서 그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구동해서 결국에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발전 방식이 화력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화력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이 전체 전력공학의 경우에는 이제 20문제잖아요. 우리 출제되는 게. 자, 그런 20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은 작을 뿐이지 비중이 작을 뿐이지 이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발전 파트를 배울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위주로 조금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다큐멘터리 보시는 것처럼 좀 편하게 들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화력발전의 개요를 먼저 볼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어떠한 구성도를 가져와 봤는데 우리 화력발전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기력발전입니다. 기력발전. 기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이나 어떤 중유, 기름 등을 연소용 이제 연료로 써가지고 우리가 화력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력 발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급수 펌프도 있고요, 절탄기도 있고요, 보일러라는 것도 있고, 과열기라는 것도 있고, 터빈, 제너레이터, 발전기 있고요, 복수기 있고요. 거기에 무슨 순환 펌프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복수 펌프를 거쳐 다시 급수 펌프로 가는 일종의 사이클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명칭으로 표현된 부분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어떠한 위치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라 그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좀 분석해보면 급수 펌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수 펌프. 급수 펌프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급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공급하죠? 보일러에다 공급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급수 펌프는 보일러에다가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그런 펌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급수 펌프가 이제 보일러로 가게 되면은 급수가 이제 보일러로 가게 되면 이 보일러에서 어떠한 연소용 공기를 주입하는 그 공기 주입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수가 공급되는 급수 주입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물을 가열하게 되죠. 그럼 가열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배기가스가 나오죠. 자, 그럼 그 배기가스가 굉장히 뜨거울까요? 아니면 차가울까요? 굉장히 뜨겁죠. 왜냐면 물을 끓이고 나온 그런 배기가스이기 때문에 그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그 온도를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바로 이 절탄기라는 곳에서 활용을 합니다. 보일러에서 나온 보일러에 배기가스의 여열, 여기서 말하는 여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열이라는 거예요. 여열을 이용해서 어떤 걸 가열하는 거냐면 지금 급수 펌프 다음 순서에 위치하고 있죠. 결국에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애초에 공급될 때부터 물의 온도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떠올려 보면요. 우리 물을 끓일 때 차가운 물을 끓이는 것과 뜨거운 물을 끓이는 것, 그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이미 보일러의 그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탄기로 하여금 절탄기에서는 그 열로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거구나. 그런 장치구나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절탄기에서 나온 연소 배기가스가 굉장히 아직도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쳤는데도 더 뜨거워요. 그래서 이 과정에 또 뭐가 있냐면 공기 예열기가 있습니다. 공기 예열기는요, 이 절탄기와는 다르게 어떤 것을 예열하는 거냐면 보일러에 연소용 공기입니다. 뭐라고요?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겁니다. 즉
절단기는 보일러의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것이라면 공기 예열기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보일러의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기 예열기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절단기와 공기 예열기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보일러에서는 이 급수를 받아서 어떤 걸로 만들어주게 되냐면 계속해서 온도를 올리죠. 그렇죠. 가열하니까. 여기에 연료를 넣고 계속해서 가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급수가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습증기로 바뀌어요. 습증기. 그 다음에 거기에는 건조포화증기도 있어요. 습증기는 이제 물과 수분과 증기가 포함되는 거고요. 건조포화증기는 그 수분을 조금 더 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걸로는 모자라요. 이걸로는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를 거쳐서 이 과열기라는 곳에서 이걸로는 발전이 안 된다. 난 더 가열할 거야. 우리 과열되었다 하잖아요. 자, 결국에 여기서는 이 건조포화증기를 발전하기 좋은 과열증기로 바꾸어 줍니다. 과열증기로. 그러면은 이 과열증기가 어디로 가요? 증기 터빈으로 가요. 그럼 터빈에서 과열증기네? 그럼 나 발전하기 너무 좋겠다 라고 해서 발전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기계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기계 에너지가 발전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나오는 거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전기 에너지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송전을 하기 위해 여기에는 일종의 변압기가 위치하게 되고요. 변압기에서 전압을 승합해서 우리가 보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터빈에서 결국에 발전하는데 쓴 게 뭐예요? 과열증기예요. 이 과열증기가 터빈을 거치고 나면은 습증기로 바뀝니다. 다시. 습증기로 바뀌어요. 자, 습증기로 바뀌면 이게 복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복수기는 수분으로 복귀한다. 그러니까 물로 복귀한다라고 해서 복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복수기를 거치게 되면은 우리가 습증기가 급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순환 펌프 보이시죠? 순환 펌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순환 펌프는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해요. 냉각수. 그래서 이 냉각수에 빼앗기는 열량이 복수기에서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습증기가 급수가 되면 다시 복수 펌프를 거쳐 어디로 가요? 급수 펌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기력 발전이라고 했잖아요. 자, 기력 발전의 기본 그 구성도를 말해라. 아니면은 그냥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화력 발전은 다 기력 발전으로 볼 수 있는데 화력 발전의 기본 흐름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이런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는 좀 부속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보일러 부속 설비. 그런데 급수 펌프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과열기라든지 터빈이라든지 복수기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사이클을 물어보면 급수 펌프,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이것을 꼭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어서 그럼 이러한 화력 발전을 좀 2가지의 분류로 나눠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열원에 의한 분류로 나눠보자는 겁니다. 열원에 의한 분류로. 바로 기력 발전부터 시작을 해보면 석탄이라든지 중유와 같은 그런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화력 발전이 되겠고요. 자, 2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화력 발전이죠. 근데 이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안이 좋을까요? 육지가 좋을까요? 해안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력 발전은 보통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내연력 발전이에요. 내연력 발전. 우리가 이 기력 발전이 증기 터빈을 사용하는 거라면 여기 내연력 발전은 내연기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연기관으로 사용하게 돼요. 기동 특성이 우수해서
여기서 효율이 증가됩니다. 효율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내연기관으로부터 얻는 발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가스터빈 발전이 있어요. 이렇게 가스를 이용한 발전. 그래서 열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거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용도에 따른. 용도에 따른 분류. 첫 번째는 첨두 부하 발전이에요. 우리 수력 발전에서는 첨두 부하 발전을 무엇이 담당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양수 발전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값싼 전력을 펌프로 하여금 위로 올려서 심야 시간에 올려서 피크 시간에 다시 발전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이 양수 발전이었는데 화력 발전에서 이 첨두 부하 발전은 누가 담당을 하게 되냐면 먼저 결론부터 적어드리면 LNG 발전입니다. 이제 액화 천연가스 발전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건설비는 어때요? 낮아요. 근데 연료비는 어떠냐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왜 이것을 첨두 부하 발전으로 쓰냐면 우리 피크타임 때 쓰는 이런 부하는 계속해서 최대인가요? 아니면 잠깐 동안만 최대인가요? 잠깐 동안만 부담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비가 저렴하고 연료비는 조금 비싸더라도 잠깐만 발전하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LNG 발전을 첨두 부하 발전에 적합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저 부하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기저부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저부하, 말 그대로 최소한의 발전에 필요한 부하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하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 부하가 기저부하가 되는데 결국에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최소한으로 발전에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 아니면 원자력 발전이 없는 시스템에서는 보통 기력 발전, 석탄 있죠? 석탄 발전이라고 쓸게요. 석탄 발전. 기력 발전의 일종인데 그냥 석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보편적이니까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소라고 채택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건설비가 비싸요. 건설비가. 그런데 뭐가 싸냐면 연료비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연료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지하는 운전 유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 건설이 비싸더라도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저렴한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이나 아니면 석탄 발전을 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력 발전의 좀 개요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화력 발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학문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벌써 연력학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혹시 소문으로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연력학이 그렇게 막 전공서적처럼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거나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지식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이 전력공학에서의 연력학은 이 정도구나 라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넘어가자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걸 동의해야 우리가 지금 연력학에 가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신다고요? 알았습니다. 자, 연력학을 볼게요. 연력학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열량, 기체의 일반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볼 텐데 자, 먼저 열량입니다. 열량.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너 떡볶이 먹을래? 너 햄버거 먹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그러죠. 그거 몇 칼로리인데? 그거 몇 칼로리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때 사용되는 열량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그 열량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런 1kcal입니다. 그렇죠? 자, 1kcal는요. 단위 표준 대기압에서 물 1kg을 표준 대기압에서 물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1kcal라고 한다고요. 다시
표준 대기압에서 평상시에서 물 1kg, 순수한 물 1kg을 온도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1kcal라고 한다고요. 즉, 그 1kcal를 이제 전력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860분의 1kWh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많이들 보실 텐데 1kWh가 결국에 뭐예요? 860kcal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밑에 보시면 1BTU가 있어요. 1BTU라고 하는 것은 0.252kcal인데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1BTU라고 하는 거는 물 1파운드를 1화씨온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1BTU라고 하고 그것을 킬로칼로리로 환산했을 때 0.252kcal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칼로리로 바꾸면 252칼로리가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유도가 되냐면 우리 1파운드라고 하는 것은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0.453kg이고요. 1파렌하이트, 1화씨 온도를 우리가 섭씨 온도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1.8분의 1도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도 과정에 의해서 킬로칼로리를 0.252kcal라고 1BTU와 맞먹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atm, atmosphere가 있게 되는데 atm이라고 하는 것은 760mm Hg 또는 760 순주 밀리미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것을 값을 따지면 1.033kg force. 그러니까 어떠한 단위, 무게당이죠. 단위 무게당 1제곱센티미터죠. 1제곱센티미터면 단위 그 1제곱센티미터당 1.033kg force로 우리가 압력을 가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1기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1atm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일반 특성을 볼 건데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발열이에요. 증발열. 증발열은 말 그대로 증발하는데, 액체가 증발하는데 필요한 열을 말하게 됩니다. 이거는 잠열의 일종인데요. 잠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숨은 열이에요. 우리 잠복 근무할 때 그쵸? 자, 잠열이라고 하는 건 숨은 열인데 왜 숨은 열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냄비에다가 물을 받고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불이 붙겠죠. 불이 붙고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물이 끓는 점 100도씨에 도달하면 물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그렇죠? 그 보글보글 끓으면 어떻게 동시에 무슨 현상이 관찰되나요? 물에서 증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증기. 그러면은 결국에 뭐예요? 물이 액체였는데 기체가 되어서 그게 수증기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 물이 100도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열이요. 물의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이 됩니다.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이 돼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0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100도씨부터는 물이 이 열이 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데 그 상태 변화에만 사용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열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끓는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은 끓는 물이 아니죠. 처음에 물의 상태일 때 온도계를 담궈 놨다가 점점 이제 불이 계속해서 가해지면은 온도계의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온도계에 올라가는 온도가 현열이에요. 잠열은 100도씨에 도달한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에만 사용되는 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현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잠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증발열은 어쨌든 잠열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포화증기입니다. 포화증기. 포화증기는 습증기도 있고요. 건조 포화증기도 있어요. 습증기 같은 경우는 수분과 증기가 같이 있는 것이고요.
건조 포화 증기 같은 경우는 수분이 없는 증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포화 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일러의 급수, 습증기, 건조 포화 증기 순으로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일러에서 이제 포화 증기가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과열 증기입니다. 과열 증기. 우리 발전하는데 가장 좋은 증기다라고 물어봤을 때는 과열 증기를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자, 과열 증기라고 하는 것은 건조 포화 증기를 가열한 거. 가열한 것이 우리가 과열 증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준 온도, 표준 온도 374.15도C, 그리고 표준 압력에서 224.65,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때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제곱 센티미터일 때 어떤 거? 물에서 직접 증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증발이라는 과정이 없이 그냥 물에서 바로 증기가 되는 그런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기체의 일반 특성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엔탈피와 엔트로피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글씨가 좀 작네요.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단위 무게당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는 열량입니다. 단위 무게당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고 있는 열량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부르고 I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탈피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의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보통 S로 나타내고요. 기준 상태에서 변화된 상태로 갔을 때 그때 열량의 변화를 dQ를 절대 온도로 나누어 주면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되더라 라는 것이 엔트로피예요. 상태가 변화할 때 발생한 열량을 그 절대 온도로 나누어 주면 엔트로피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T를 만약에 옆으로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dQ는 D의 S가 돼요. 자, 여기다가 양변에 적분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적분의 dQ라고 하는 것은 미분과 적분이 같이 있으니까 상쇄가 되어서 여기는 그냥 전체 열량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은 자, T 절대 온도를 무엇에 대해서 적분을 했습니까? 엔트로피의 변화, 그러니까 엔트로피에 대해서 적분을 했더니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열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여기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로 TS 선도를 볼게요. TS 선도는 압력이 일정합니다. 압력이 조절은 되지만 그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절대 온도와 엔트로피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런 선도를 TS 선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와서 자, 이 지점은 이제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트로피, 여긴 S죠. 여긴 T고. 엔트로피가 좀 작은 지점은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경계선에 위치한 건 요거는 포화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엔트로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한 이 부분은 포화 증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를 더 증가시키면 이제 과열 증기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압력을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압력이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그럼 이거를 P1이라고 보고 이것보다 압력을 조금 더 증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P2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증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걸 P3라고 본다면 이제 여기 지점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이런 포화 증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열 증기가 되겠죠. 물에서. 자, 이런 점을 그냥 P라고 찍겠습니다. 자, 제가 이 적분식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절대 온도를 S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열량이 된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TS 선도가 이렇게 오면은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거. 자, 여기도 이렇게 이어진다 보면은 요 면적. 요 면적 있죠. 이 면적이 뭐예요? 결국에 Q 열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S 선도에서 앞으로 이 면적을 구하면 그냥 열량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S 선도인데 IS는 그냥 엔탈피와 엔트로피 간의 관계를 나타낸 선도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PV 선도입니다. PV 선도. PV 선도는 우리가 절대 온도가 일정하다. 절대 온도 말고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이제 P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최적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최적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게 PV 선도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물, 여기가 포화수, 여기가 포화 증기, 여기가 과열 증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T1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온도를 조금 더 올리면 이렇게 되고 온도를 더 올리면 이렇게 되고 그것보다 온도를 더 올리면 이제는 그냥 이 지점에서 물에서 과열 증기가 되죠. 자, 이 지점이 바로 뭐예요?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임계점. 그래서 이때 압력이 아까 뭐였습니까? 표준 압력 224.65. 그 다음에 온도의 임계점은 뭐였어요? 온도는 임계점이 절대온도가 아니죠. 온도가 374.15도씨였습니다. 자,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래서 임계점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열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개념 확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식사는 하고 오신 거죠? 공부도 좋지만 밥도 제때제때 드셔야 됩니다. 우리 밥이 제일 중요해요. 자,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화력발전 방식은 기력발전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화력발전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기력발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석탄이나 기름을 연료로 해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액체를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임계열량이다. 임계열량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열의 일종인 증발열이다. 증발열. 그 다음에 단위 무게의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는 전체 열량을 엔트로피라고 한다. 엔트로피는 절대 온도로 나눈 그 트로피를 절대자에게 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약간 비유하자면. 그래서 엔트로피가 아니라 이것은 엔탈피입니다. 엔탈피. 그래서 X. 절대 온도를 세로축 T. 엔트로피를 가로축 S. 이건 뭐라고요? TS 선도. 맞는 설명이고요. 과열 증기는 건조 포화 증기를 계속 가열하여 얻을 수 있으며 가장 발전하기 좋은 증기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O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단 급수 펌프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기출이라고 했는데 기출 문제로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이라고 물어보고 순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절탄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출제된 문제고요. 자주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공기 예열기라든지 급수 펌프는 제외되고 이렇게 선지로 출제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앞서 맨 앞 시간에 배웠던 앞쪽에서 배웠던 그 기력 발전의 구성도 있죠. 그 순서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든지 간에 변형되든지 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답을 적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배울 건데요. 이제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열 사이클은 열이 순환하는 그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 뭡니까? 한 바퀴를 돌아야 되죠. 처음에 출발을 하면 도착 지점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상적입니다. 이상적.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 실제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을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부르게 돼요. 카르노 사이클. 자, 여기 보시면 S, 엔트로피, T에서 TS 선도가 있고요. 자, 우리가 하나를 더 그리면 이게 이제 V, P라고 해서 이번엔 PV 선도도 그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A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B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C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D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는 이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거죠. A에서 B로 가면. 그렇죠? 그렇고 여기는 뭐냐면 열이 이렇게 시스템 내로 들어온 겁니다. 열을 받은 거예요. 일을 한 거.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제 C에서 D 갈 때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열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열량이. 그러면 일을 얼만큼 한 거죠? 일을 Q1 마이너스 Q2만큼 한 거예요. 이게 일의 양이에요. W.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저 A, B, C, D를 한번 같이 또 표기를 해보죠. 자, A, B, C, D.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일단 첫 번째 A에서 B로 갈 때 이 온도 변화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등온 팽창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 갈 때 온도는 변화하지만 무엇이 그대로입니까? 엔트로피가 변화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르노 사이클에서 C점에서 D점 갈 때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등온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열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엔트로피는 뭐였어요? DS는 DQ분의가 아니라 T분의 DQ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면 열량의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제 오른쪽에 있는 PV 선도로 오게 되면은 A점은 저 A점이고 B점은 이 B점이에요. C점은 C, D점은 D인데 A에서 B를 보면 부피가 어땠어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팽창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증가해요. 그래서 팽창. C에서 D는 압축, D에서 A도 압축 과정이 되는 거예요. PV 선도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등온 팽창은 카르노 사이클의 A에서 B, 단열 팽창은 B에서 C, C에서 D는 등온 압축, D에서 A는 단열 압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제가 이 열량이 Q1이 여기서 들어오고 일을 하고 Q2로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 열 효율을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네모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이쪽으로 Q1이 들어가고 자, 이쪽으로 Q2가 빠져나갔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W라는 일을 한 거고 여기는 Q1 마이너스 Q2가 됩니다. 자, 이때 이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탄은 Q1분의
1의 양 Q1 Q2 곱하기 100%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걸 다시 쓰면은 Q1분의 Q1 마이너스 Q1분의 Q2죠. 그러면 1 마이너스 Q1분의 Q2 곱하기 100%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Q1분의 Q2라는 것은 또 어떤 거에 대응이 되냐면 T1분의 T2가 됩니다. 100%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1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원의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는 단위가 뭐예요? 켈빈이죠. 켈빈.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30도씨다. 그러면 절대 온도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온도, 섭씨 온도에다가 273.13 켈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도다. 그러면 273.15죠. 15. 13이 아니라. 사실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273만 더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273.15하고 단위는 켈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온원의 온도가 30도시다. 그러면 절대 온도는 303.15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저온원의 절대 온도입니다. 저온원이라고 해서 10도씨라고 한다면 이 저온원의 절대 온도는 283.15가 되는 거예요. 10도를 더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이라고 한다. 이 점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어떠한 과정별로 이게 등원 팽창인지 단열 팽창인지 물어보거든요. 자, 그런 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은 바로 이겁니다. 랭킨 사이클이에요. 랭킨 사이클. 자,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거는 과정은 앞서 배웠죠. 그쵸? 여기 보시면 급수 펌프 있고요. 보일러 있고요. 과열기 있고요. 과열증기가 터빈으로 가서 발전기를 구동하고 복수기를 거쳐 다시 급수 펌프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교재 보시면 1번, 2번, 2번 다시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이랑 요 TS 선도, 랭킨 사이클의 TS 선도입니다. 그 TS 선도의 번호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써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해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 보시면 자, 1번에서 2번 가는 과정은 엔트로피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2번 가는 과정은 우리가 그냥 급수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수 펌프에서 행하는 급수 펌프. 1번에서 2번 가는 과정은 급수 펌프죠. 급수 펌프에서 행하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단열, 뭐죠? 단열 압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열 압축.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에서 2번 다시는 어디냐면 자,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 이 부근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보일러에서 일어나게 돼요. 보일러. 자, 보일러에서 일어나게 되고 2번 다시에서 3번으로 갈 때도 어디냐면은 이 보일러에서 과열기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도 보일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즉 2번에서 2번 다시에서 3까지 요 과정은 이제 어디예요? 보일러라고요. 보일러. 보일러에서는 우리가 등, 앞, 가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에서 4번. 그 3번에서 4번은 온도를 조금 더 올렸죠. 조금 더. 자,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열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과열기가 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똑같이 등, 앞, 가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4번에서 5번의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뭐 한 걸 알 수 있어요? 터빈에서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자, 터빈 쪽에서 어디 쪽으로 가는 거지? 복수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터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열, 팽, 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에서 1번 과정. 자, 여기는 남은 하나 뭐예요? 지금 복수기만 남았어요. 복수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아, 복수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복수기에서는 우리가 등압 방열이라고 합니다. 등압 방열. 자, 이렇게 랭킨 사이클의 구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TS 선도를. 그래서 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돼요. TS 선도를 줍니다. 번호를 매겨요. 이 번호에 해당하는 설비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딱 찍으면 3에서 4 과열기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서 5 찍으면 터빈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각 과정별로 이런 것이 등압 가열인지 단열 압축인지 등압 방열인지 단열 팽창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 전체 면적 보이세요? A-부터 2, 2-3, 4, B-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래프 이거 보이세요? 자, 이거는 전체 열량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일에 대한 열량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복수기에서 버려지는 열량이 어느 만큼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전체 열량이 이만큼인데 복수기에서 버려지는 열량, 즉 방열손이거든요. 복수기의 방열손, 이 면적이요. 이게 복수기의 방열손입니다. 냉각수에게 빼앗기는 열량이에요. 이게 전체 열량의 몇 %예요?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뭘 골라야 돼요? 복수기의 방열손 또는 복수기에서의 손실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지금 두 가지 알고 갔습니다. 우리 과정별로 어떠한 설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복수기의 방열손이 화력발전소에서 손실 중 가장 큰 손실이구나. 자, 그때 이 랭킨 사이클은 기본이 되는 사이클이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재생 사이클입니다. 재생 사이클. 재생 사이클은요, 말에서 딱 느껴지시듯이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열 효율을 약 4에서 8% 정도 증대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증대시키냐면, 자, 급수 펌프가 이거거든요. 급수 펌프에서 지금 무엇을 만나냐면은 급수 가열기를 만나요. 우리 재생 사이클 하면 무조건 등장해야 되는 게 이 급수 가열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급수 가열기는 무엇이냐면 단어에서 딱 느껴지듯이 말 그대로 급수를 가열하는 겁니다. 그럼 급수를 왜 가열할까요? 급수를 왜 가열하냐면 이 급수의 열 효율을 늘려주기 위해서 온도를 미리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끌어올리냐면, 잘 보세요. 급수 가열기는 급수를 가열하는 거고, 자, 보일러에서 과열기를 거칩니다. 여기 과열기죠. 과열기에서 터빈으로 가요. 터빈. 자, 그럼 터빈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터빈에서 이 팽창하는 도중에 증기를 추기해요. 추기한다는 거는 증기를 추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 추출한 증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급수 가열기로 해서 급수를 가열해서 결국에 열 효율을 증대시켜서 다시 이를 복수기로 보내고 다시 급수하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사이클이 뭐라고요? 재생 사이클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생 사이클 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급수 가열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 그때 TS 선도는 그냥 모양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진 응축수를 그냥 보일러에 공급하기 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열 사이클입니다. 재생 사이클보다는 조금 더 열 역학적으로 덜 우수하지만 우리 재열 사이클도 열 효율이 약 4% 정도 증대하는 사이클이거든요. 터빈 날개의 부식을 방지하고 열 효율을 증가시켜서 터빈 출구의 온도를 증대시키는 결국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재열 사이클이고, 재열 사이클에서 등장하는 설비가 바로 이 재열기입니다. 재열기. 이 재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일러에 위치한 재열기로 보일러에서 먼저 보내고 고압 터빈을 거친 다음 고압 터빈에서 증기를 추기해서 다시 보일러의 재열기를 보내고, 보일러의 재열기에서 다시 저압 터빈으로 보내서 저압 터빈에서 발전에 사용하고 복수기로 보내 급수 펌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생 사이클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급수 가열기가 있었죠. 재열 사이클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재열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둘 다 뭐예요? 열 효율을 증대시키는구나. 자, 여기 보시면 터빈 날개의 부식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증기가 한 번 터빈에서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온도를 보일러로 보내서 다시 가열하는 겁니다. 증기를. 그럼 그 가열된 증기가 온도가 올라간 채로 저 터빈에 공급되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습도가 어떻게 돼요? 습도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말하면 건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 증가로 인해서 터빈 날개가 습도로 인해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터빈 출구의 온도가 덩달아 올라가서 열 효율이 증대되는 것이죠. 자, 좋아요. 자, 다섯 번째, 재생 제열 사이클입니다. 자, 재생 제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우리 고온고압의 대용량 발전소에 주로 채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단어에서 딱 보이시듯이 재생 사이클과 제열 사이클을 겸용해서 열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린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재생 사이클에서 보이던 급수 가열기와 제열 사이클에서 보이던 제열기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재생 제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열 사이클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결국에 열 효율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열 효율 증가 대책을 함께 알아보죠. 열 효율 증가 대책 첫 번째는 터빈 증기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증기를 사용합니까?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슨 증기? 바로 과열 증기. 과열 증기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터빈 증기의 온도는 그리고 압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올리면 안 돼요. 너무 올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터빈에서의 그 증기 유속. 유속을 증기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증가시키기 위해 증가시키기 위해서 진공도, 어느 진공도냐면 복수기의 진공도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열 효율이 증가돼요. 자, 세 번째는 터빈 출구의 배기 압력을 낮게 유지합니다. 낮게 유지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배기 압력을 왜 낮게 유지해야 될까요? 우리 압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터빈 출구의 배기 압력을 낮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기 터빈 입구의 초압과 출구의 압력을 차이를 벌려야지만 이렇게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기 압력을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우리 재생 제열 사이클을 채용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절탄기 그리고 공기 예열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이거 배웠죠? 절탄기는 어떤 거를 가열한다고요? 어떤 걸 예열? 급수 예열. 자,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는 어떤 거? 연소용 공기 예열. 좋습니다. 이것을 설치한다고요. 설치. 이거를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출가스의 피해를 그냥 회수하는 거죠. 배기가스의 그 남은 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연료율 증가를 5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랭킨 사이클에서 단열 팽창은 보일러에서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단열 팽창은 보일러에서 발생할까요? 단열 팽창은 어디서 발생하죠? 터빈에서 발생하죠. 터빈.
자, 재생 사이클은 터빈의 도중에서 증기의 일부를 추기해서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는 사이클이다라고 했는데 증기의 일부를 추기해서 어디로 보내요? 급수 가열기로 보내죠. 그래서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는 사이클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제열 사이클에는 고압 터빈과 저압 터빈이 존재하는데 고압 터빈을 나온 증기를 다시 보일러의 제열기로 보내서 가열하고 다시 그것을 저압 터빈으로 보내서 사이클로 돌리는 거죠. 맞는 설명이고요. 랭킨 사이클에서의 등압 방열은 과열기에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과열기에서 발생 안 하고요. 등압 방열은 복수기에서 발생합니다. 자, 터빈에서의 증기 유속을 증가시키기 위해 복수기의 진공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공도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따라서 XOOXX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그리고 열 효율 증가 대책과 우리 화력발전의 개요 그리고 열 역학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음 과정에도 또 다음 강의에서도 잘 쓰이니까 오늘 내용 복습 잘 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